대표가 대표 직무대행직을 사퇴하며 조속히 비대위 체제로 전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배현진 의원에 이어 조수진, 윤영석 의원이 최고위원직에서 잇따라 물러났습니다. 임대차법이 시행된 지 2년, 서울 평균 전셋값은 35% 오르고 월세화는 빨라졌습니다. 정부는 TF팀을 꾸리고 손질을 예고했습니다. 제5호 태풍 송다의 북상으로 제주와 남해안 지역에는 최대 300mm가 넘는 비가 내렸습니다. 모레까지 비가 이어지겠고 이후에는 다시 폭염이 찾아올 전망입니다. 코로나 위중증 환자가 300명에 육박하는 가운데 내일부터 고위험군 확진자에 대한 모니터링이 중단됩니다. 변이를 겨냥한 계량 백신 접종은 언제 가능한지 따져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7의 김명우입니다.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가 당대표 직무대행에서 물러나겠다고 밝혔고 당을 비대위 체제로 전환하겠다고 했습니다. 여기에 오늘까지 최고위원 3명도 사퇴를 선언하면서 당 지도부는 사실상 기능을 할 수 없게 됐습니다. 보통 비대위라면 선거에서 패한 정당의 지도부가 총사퇴한 뒤 만들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대선과 지방선거에서 승리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집권 여당에서 비대위 체제 전환이 공식화하고 있는 겁니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 82일 만에 여당 내부에서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첫 소식은 이광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권성동 직무대행은 입장문을 통해 당이 엄중한 위기에 직면했다며 당대표 직무대행에서 물러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하루라도 빠른 당의 수습이 필요하다는 데 뜻을 같이 한다며 조속한 비대위 체제로의 전환에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했습니다. 그제 배현진 의원이 최고위원에서 사퇴한 뒤에도 권 대행은 비대위 전환 요구에 답하지 않았습니다. 최고위원 전원 사퇴해야 비대위 전환되는 게 맞을까요? 우리 한마디 통과해 주시면 하지만 오늘 추가로 조수진, 윤영석 최고위원이 사퇴 의사를 밝혔고 결국 권 대행도 비대위 전환 요구를 수용했습니다. 권 대행이 임명한 성일종 정책위의장도 당의 혁신과 쇄신을 위해서라면 책임을 지고 어떠한 역할이라도 다할 것이라며 비대위 전환에 힘을 실었습니다. 하지만 6개월 당원권 정지 징계를 받은 이준석 대표는 저자들의 우선순위는 물가 안정도, 제도 개혁도 정치 혁신도 아니라며 당권 탐욕에 제정신을 못 차린다고 반발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여당 상황에 대해 드릴 말씀이 없다고 했지만 참모진 쇄신 요구에 대해선 그런 이야기는 주의 깊게 듣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이광희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전국 순회 경선을 일주일 앞두고 당대표 후보들의 경쟁이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당권을 잡으면 개파 공천이 이루어질 거란 당내 우려를 의식한 듯 능력이 좋으면 상대 진영 사람도 썼다면서 통합을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박용진, 강훈식 후보는 저학력, 저소득층은 국민의힘 지지자가 많다는 이 의원의 발언을 문제 삼으며 이분법적 인식을 반성해야 한다는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야권 소식은 윤수영 기자입니다. 이재명 후보는 어제 경북 안동에 이어 오늘 대구를 찾아 당원과 지지자들을 만났습니다. 이 후보는 윤석열 대통령이 성공하길 바란다. 정부가 잘하는 일에는 적극 협조해야 한다며 보수층 민심을 자극했습니다. 당권을 잡으면 친명계 위주로 공천 학살이 벌어질 것이란 당내 우려는 정치적 공격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공천할 때 막 마음대로 하고 자기 편만 챙기고 어문 사람 또는 뭐 누구 어떻게 할 거다 정치적 목적에서 공격하려고. 하지만 저학력, 저소득층은 국민의힘 지지자가 많다. 언론 환경 때문이란 이 후보의 발언을 둘러싼 논란은 계속됐습니다. 박용진 후보는 SNS를 통해 참 부끄럽다며 저소득층은 저학력이고 제대로 된 사리 판단을 못한다는 선민의식이자 빈자를 향한 혐오라고 직격했습니다.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를 했던 사람의 입에서 그런 말도 안 되는 프레임과 남 탓을 하는 얘기를 우리가 들을 수 있습니까? 강훈식 후보도 이 후보가 해당 발언에 대한 논란마저 언론 탓으로 돌린 것을 두고 잘못된 습성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선악을 구분하는 이분법적인 인식이 있는 것은 아닌지, 만약에 그런 사실이 있다면 우리가 반성해야 되는 것이다.
박용진, 강훈식 두 후보가 이재명 후보 비판엔 한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강 후보가 정치공학적 단일화는 안 된다고 선을 그으며 단일화 협상은 진전이 없습니다. TV조선 윤수영입니다. 결국 집권 여당이 대선에서 승리한 지 석 달도 안 돼 비대위로 전환하는 초유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왜 이런 선택을 하게 된 건지, 비대위 전환에 남은 쟁점은 없는지 조정린 기자와 조금 더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권성동 대행이 결단을 내렸는데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봐야 합니까? 네, 일단 당이 이 집권 여당으로서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이 커졌기 때문에 이 비대위로 수습해야 한다는 쪽으로 결론을 내린 겁니다. 네. 이준석 대표는 이 성접대 추문에 휩싸이면서 중징계를 받고 6개월간 대표 역할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됐죠. 권성동 직무대행 체제 역시 잇따른 실책의 한계만 노출했습니다. 저희가 지난 목요일에 보도해드린 대로 이 대통령실에서는 비대위로 수습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했지만 이 권 대행과 일부 최고위원들은 당원 당규를 근거로 들어서 난색을 표했는데 그제 이 배현진 최고위원이 사퇴하면서 물꼬가 트였고 결국 조수진, 윤영석 최고위원까지 사퇴하면서 권성동 대행도 이 같은 결단을 내린 겁니다. 김태흠 충남지사는 권 대행을 향해 이 야당과의 협상, 당이 나아갈 이 새로운 비전 무엇 하나 제대로 제시하지 못하고 리더십만 바닥을 드러냈다고 직격했습니다. 예. 비대위로 전환할 조건이 맞지 않는다는 주장이 당내에서 나왔었는데 이 문제는 어떻게 정리가 됐습니까? 국민의힘 지도부 9명 가운데 이 남은 사람은 당연직인 원내대표와 정책위 의장까지 포함을 해도 4명뿐입니다. 성일종 정책위 의장도 직위에 연연하지 않겠다며 비대위 전환에 힘을 실었으니 정미경, 김용태 최고위원 둘만 남았습니다. 김용태 최고위원은 오늘도 이 당원 당규에 따르면 비대위 전환이 불가능하다면서 이 사퇴를 거부했고 정미경 최고위원은 오늘 이렇다 할 입장은 밝히진 않았는데 이 평소 비대위 전환에 대해서 꼼수라는 주장을 펴왔습니다. 그런 상황이면 비대위 체제로 전환하는데 문제가 없는 겁니까? 일단 대다수 의원들은 이 당원 96조에 규정된 비상 상황이기 때문에 비대위 전환을 위한 조건을 충족한다는 입장을 보이고는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준석 대표가 이 자신의 성비위를 감추기 위해 증거인멸 시도를 했다고 보이는 정황이 있었고 이걸 이유로 이 대표가 임명한 이항희 윤리위가 징계 결론을 낸 상황이어서 이 새로운 리더십 없이 집권 여당을 이끌어가는 게 어렵다는 게 당내 중론입니다. 조 기자가 방금 이제 이준석 대표를 언급을 했는데 그러면은 이준석 대표의 복귀는 불가능한 거 아닌가요? 우선 이 집권 여당으로서 제 역할을 하려면 조기 전당대회를 열어서 이 새 지도부를 구성해야 한다는 당내 요구가 커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이 윤석열 대통령도 여당 내부의 논란들이 오히려 국정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보고 이 새로운 리더십이 필요하다는 입장으로 알려졌습니다. 새 대표가 뽑히면 이준석 대표의 복귀가 이 사실상 어려워질 수 있겠죠. 이 대표의 거취 문제는 특히 조만간 나올 경찰 수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텐데요. 기소가 되면 이 당규에 따라 직무가 정지돼서 자연스럽게 정리가 될 수 있고 반대로 무혐의가 나오면 논란의 여지가 남게 됩니다. 예, 참 그 선거에서 이긴 집권 여당에서 이게 무슨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비대위는 그럼 누가 언제부터 이끌게 될까요? 일단 내일 최고위에서 이 문제를 논의해서 매듭 지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비대위 전환에 대한 절차적 논란을 우선 없애기 위해선 이 전국위원회를 열고 당원에 대한 유권 해석을 내려야 하는데 최고위에서 전국위 개최를 의결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비대위는 전당대회까지 임시체제 성격으로 구성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외부 인사보다는 색깔이 옅은 중진으로 구성해야 한다는 이 당내 의견이 많은 상황입니다. 네, 조정린 기자 잘 들었습니다. 임대차 관련 법안을 시행한 지 오늘로 꼭 2년이 됐습니다. 세입자 보호라는 취지가 무색하게 2년간 전셋값은 폭등했고 전세의 월세화도 속도를 높였습니다. 이마저도 감당하지 못하는 전세 난민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당시 거대 여당인 민주당이 임차인 보호를 명분으로 입법을 강행하면서 탄생했지만 오히려 부작용이 더 큰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이정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세입자가 최대 4년까지 살 수 있고 전세금도 5%까지만 올릴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오늘부터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시행 2년을 맞는 임대차 3법. 2년간 서울 아파트 평균 전세값은 6억 7,788만 원으로 35% 이상 올랐습니다. 최근 전세값이 일부 보합세이긴 하지만 계약갱신 청구권을 써서 상승률 5% 이내로 묶였던 전세 시세가 크게 오를 거란 우려는 여전히 이어집니다.
말년분들이 굉장히 지금 당황을 하고 있는데 월세로 지금 업소를 집주인 입장에서는 지금은 이제까지 눌려왔던 것들 본전 뽑자 이런 느낌이에요. 밀당이 좀 있는 것 같은. 집주인의 보유세 부담 전가에 지속적인 금리 상승까지 겹쳐 전세 월세화도 가팔라지고 있습니다. 6,000세대가 넘는 서울의 한 대단지 아파트에서 최근 재계약된 10건 중 6건은 월세를 낀 반전세. 서울의 전셋값 급등을 감당하지 못해 외곽으로 나가는 전세 난민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포구, 상암동 좀 많이 와요. 거의 신혼부부들, 젊은 층이죠, 거의 다. 아파트에 살다가 전셋값이 너무 높아서 상가주택으로 오는 사람들도 꽤 있고요. 임대차법이 세입자 보호라는 당초 취지보다는 부작용이 더 컸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TV조선 이정현입니다. 시행 2년 동안 전세난의 주범이라는 비판을 받아온 임대차법이 윤석열 정부에서 결국 수술대에 오를 것 같습니다. 정부는 제도 개선을 시사하면서도 시장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충분한 분석과 논의를 거친다는 방침입니다. 이어서 김충명 기자입니다. 국토부와 법무부는 지난주 본격적인 임대차법 개선에 착수했습니다. 현행법의 폐지 혹은 대폭 손질 등 모든 대안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행 임대차법의 핵심은 임차인이 전월세로 2년을 산 뒤 계약갱신을 요구하면 2년 더 살 수 있는 계약갱신 청구권제와 갱신 시 임차료 인상을 5% 내로 제한하는 전월세 상한제입니다. 2년 전 당시 여당이던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임차인 거주권 보호를 강화한다며 입법을 강행했습니다. 그러나 취지와 달리 부작용이 많다는 비판 속에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임대차법 수정을 예고했고 당선 이후 국정과제에 포함시켰습니다. 전월세 시장의 정상화를 위해 임대차법 개정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국회를 중심으로 공론화되기를 기대하며 국토부는 현행 2+2년인 계약 기간을 3년으로 조정하거나 3+1년으로 하는 다양한 안을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남의 집에 새들어 살더라도 불안한 주거, 이것을 안정시키는데 모든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전월세 상한제도 강제보다는 임대사업자 혜택을 늘려 자발적 동참을 유도하는 방안 등이 논의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반대를 무시하고 빠르게 강행 처리됐던 현 임대차법이 여러 부작용을 낳았던 만큼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전문기관 검수를 통해 효과와 부작용 등을 분석한 후 개정안을 내놓는다는 게 정부 방침입니다. TV조선 김충령입니다. 이런 가운데 요즘 부동산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용산입니다. 서울시가 용산 정비창 부지를 아시아의 실리콘밸리로 만들겠다는 계획을 내놓으면서 용산 일대 부동산이 들썩이고 있습니다. 대통령실 이전에 이어 또 다른 호재가 될 거란 기대감 때문입니다. 하지만 일각에선 부동산 시장이 침체된 상황에서 반짝 상승에 그칠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임유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초고층 빌딩이 들어설 용산 정비창 인근 부동산. 쏟아지는 투자 문의에 분주합니다. 아예 용산 정비창 관련 소개 영상까지 만들었습니다. 37억까지 48평이 거래가 됐는데요. 갑자기 이제 용산 정비창 기지가 발표 나면서 45억까지 호가를 부르고 있습니다. 여기는 진짜 딴 세상이에요. 주춤했던 분위기가 반전을 맞은 건 대통령실 이전이 결정된 3월부터입니다. 용산공원 조성의 집무실 이전, 여기에 용산정비창 개발 계획까지 용산시대가 될 거란 기대감에 주민들도 축제 분위기입니다. 여기가 교통도 서울 전체로 해서 중심지고 서울의 이미지를 조성한 데라 대규모 개발 계획이 집값을 끌어올릴 거란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전반적인 그런 정비 사업이 환골탈태해서 천지 계획형 변화를 가져올 수 있어요. 더 진행이 될수록 가격은 좀 더 우상향해서. 하지만 금리 인상 여파로 부동산 시장 전반이 침체된 상황에서 단기 상승에 그칠 거란 관측도 있습니다. 실제 대통령실 이전 결정 이후 4개월간 꿋꿋하게 상승세를 이어온 용산 집값도 2주 전 꺾였습니다. 전반적으로 시장 분위기가 좋지 않기 때문에 매수 문의는 좀 있지만은 투자자들이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는 모습을 좀.
국제 업무지구 개발이 10년 넘게 끌어온 데다 최종 완공까지 시간이 걸리는 만큼 수요자들은 신중하게 접근하라고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TV조선 임유진입니다. 어젯밤까지도 폭염이 기승을 부렸는데 오늘은 비가 내리면서 한풀 꺾였습니다. 태풍 영향 때문인데요. 특히 오늘 밤 제주와 남해안은 많은 비가 예보됐습니다. 모레까지 전국에 비가 온 뒤 다시 무더위가 찾아온다고 합니다. 김동영 기자입니다. 커다란 파도가 연신 바닷가를 덮칩니다. 희석액이 백사장에 접근하자 안전요원이 출입을 막고 나섭니다. 조금만 더 뒤로 지금 파도가 계속 들어오고 있어가지고. 서해로 북상 중인 태풍 송다의 영향으로 비바람이 거세져 해수욕장 입욕이 금지된 겁니다. 새벽에 출발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바다는 눈앞에 있는데 못 들어가니까 애기도 첫 바다 휴가 왔는데 많이. 태풍 송다는 오늘 밤 서해상에서 소멸되지만 고온다습한 공기를 동반해 전국에 비가 내렸습니다. 제주 산지에는 어제부터 이틀 동안 300mm 넘게 쏟아졌고 경남과 전남 등 남해안에는 오늘 60mm가 내렸습니다. 태풍의 영향으로 비가 내리면서 전국에 내려진 폭염특보는 오늘 모두 해제됐습니다. 낮 기온이 30도를 밑돌며 폭염은 한풀 꺾였지만 비 피해는 오늘 밤이 최대 고비입니다. 밤사이 제주와 남해안에는 시간당 최대 30mm가 예상됩니다. 지리산, 남해안, 그리고 제주도 산지를 중심으로 매우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리겠으니 이번 비가 그치는 모레부터는 낮 기온이 34도까지 오르는 폭염이 다시 기승을 부릴 전망입니다. TV조선 김동영입니다. 오늘 아침 인천에서 7중 추돌 사고가 났습니다. 이 사고로 2명이 다쳤는데 면허 취소 수준의 음주운전 때문에 일어난 사고였습니다. 강석 기자입니다. 도로가 온통 자동차로 뒤엉켰습니다. 택시와 승용차, 트럭까지 줄줄이 부서졌습니다. 오늘 오전 8시 반쯤 인천의 한 도로에서 7중 추돌 사고가 나 2명이 다쳤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첫 사고를 낸 20대 A씨는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였습니다. 이 차가 피해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피해차들이 옆으로 튕겨질 거 아니에요. 숙심운전으로 추정은 되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 6시쯤 평택 시흥고속도로 마도 분기점 구간에서 승용차가 뒤집혀 1명이 다쳤습니다. 오늘 아침 7시 반쯤 대전에서는 빗길을 달리다 갓길에 서 있던 25톤 화물차를 받은 70대 운전자가 다쳤습니다. 사고 원인은 파악 중에 있고요. 병원으로 후송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노면이 젖은 상황이어가지고. 오늘 오전 11시 반쯤 충남 금산 대둔산에서는 짚라인 충돌 사고가 나 5살 어린이 등 관광객 4명이 중경상을 입었습니다. 어른 3명은 정상이고요. 만 5세 남아가 지금 머리 쪽에 많이 다쳐가지고. 어제 오후 6시쯤 경북 영덕 앞바다에서는 수상 오토바이 표류 사고가 났지만 피서객 4명은 구명조끼를 착용해 무사히 구조됐습니다. TV조선 강석입니다. 코로나 위중증 환자가 전주보다 2배 늘어나는 버블링 현상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일부터는 고위험군 확진자에 대한 전화 모니터링이 중단됩니다. 이제 대면 진료로도 충분하다는 판단인데 사각지대 우려가 나옵니다. 유지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비 내리는 주말 임시선별진료소를 찾은 시민들이 우산을 받쳐들고 진단검사를 받습니다. 전국에 설치된 임시선별진료소 52곳 가운데 하나로 지난 목요일부터 운영을 재개했습니다. 원래는 은평 쪽으로 가려 했는데 열려있는 데가 없다 해가지고 네이버로 검색해보니까 그나마 여기가 열려있다 해가지고. 오늘 신규 확진자는 73,589명으로 주간 단위로 2배씩 증가하는 더블링도 확연히 누그러진 모습입니다. 하지만 환자 수를 2, 3주 뒤에서 따라가는 위중증 환자는 오늘 284명으로 더 늘며 더블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위중증 환자 10명 가운데 8명이 60세 이상인 상황에서 내일부터는 재택치료를 받는 고령층 확진자에 대한 전화 모니터링이 중단됩니다. 재택치료 중 증상이 있을 경우에는 바로 진료와 처방이 가능할 수 있도록 치료 체계를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위급한 상황에서 고령층 확진자가 병원을 검색해 찾아가기 쉽지 않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정부는 8,700여 곳인 원스톱 진료기관을 10,000곳으로 늘리고 24시간 응급체계도 강화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TV조선 유지현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원숭이 두창 감염자가 2만 명을 넘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급속히 확산 중인데 뉴욕시는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스페인에서는 이틀 연속 원숭이 두창으로 인한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권형석 기자입니다. 미국 뉴욕의 백신 센터에 긴 줄이 섰습니다. 원숭이 두창 백신을 접종하러 온 사람들입니다. The case is something that anybody could get. There's been children. I think it is an emergency. 미국 내 원숭이 두창 감염자는 5,200명을 넘어섰습니다. 뉴욕시는 시민 15만 명이 위험에 노출돼 있다며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앞서 샌프란시스코도 비상조치에 돌입했습니다. San Francisco officially are declaring a state of emergency for a public health crisis. 유럽도 백신 센터마다 인파가 몰렸습니다. 프랑스 파리의 한 접종센터는 이틀 만에 예약이 마감됐습니다. Ils viennent très facilement, la demande est désormais extrêmement forte. La rapidité de propagation de la maladie a rendu beaucoup de gens inquiets, notamment dans les populations. 하지만 백신 공급은 빠른 확산 속도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곳곳에선 백신 요구 시위까지 벌어졌습니다. What do we need? What do they have? 아프리카 대륙 밖에선 처음으로 감염자가 사망하는 사례까지 나오면서 공포감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브라질에선 지난 29일 40대 남성이 숨졌고 스페인에선 이틀 연속 젊은 남성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TV조선 권영석입니다. 해외에서 원숭이 두창이 퍼지는 데다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도 계속 유입되고 있죠. 변이에 효과가 있는 개량 백신은 언제 접종이 가능할지 사회정책부 성민혁 기자와 따져보겠습니다. 자, 석 기자,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접종은 기존에 맞았던 그 백신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50대 이상과 성인 기저질환자 그리고 취약시설에서 근무하거나 입원한 사람 등이 현재 대상인데요. 2주 전부터 접종 대상이 된 50대는 아직 5%도 채 되지 않고 예약률도 12.6% 정도입니다. 60대 이상은 40%를 넘겼는데 전문가들은 예상보다 높은 수준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절반도 넘지 못했는데 예상보다 높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거군요. 자, 그런데 기존의 백신은 변이 감염을 아예 막지 못하는 겁니까? 네, 우세종인 BA.5 변이나 국내 유입이 확인된 BA.2.75는 면역 회피성이 높은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현재 접종에 이용되는 백신이 이런 변이에 대응하기엔 한계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 결국 변이를 겨냥한 백신이 필요하긴 하다는 건데 곧 나오긴 합니까? 네, 현재 화이자와 모더나사에서 개발 중입니다. 방역당국에 따르면 BA.1 변이에 대한 계란 백신의 경우 이르면 8월 말 허가돼서 생산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미 미국은 화이자사와 1억 500만 회분, 모더나사와 6,600만 회분을 도입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우리 정부도 가을까지 계란 백신을 확보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아직 구체적인 일정이나 물량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개량 백신 개발 동향과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개량 백신을 활용한 하반기 접종 전략을 8월 말에 발표할 예정입니다. 더구나 현재 유행하고 있는 BA.5나 그보다 더 최근에 나온 BA.2.75의 경우 화이자나 모더나 모두 10월 말 이후에나 개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적어도 가을로 접어들어야 개량 백신을 맞을 수 있겠군요. 네, 방역당국이 4차 접종에 사활을 거는 것도 바로 그 이유입니다. 4차 접종자는 3차 접종자에 비해서 중증화 위험은 50.6%, 사망 위험은 53.5%까지 막아주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맞춤형 백신이 아니더라도 중증과 사망 위험 예방에는 효과가 있기 때문인데요. 전문가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4차 백신을 맞으면 치명률이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고위험군입니다. 그다음에 치료제를 쓰면 또 50%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고위험군, 특히 감염 이력이 없는 50세 이상 기저질환자는 가능한 맞는 것을 권고합니다. 그렇다면 고위험군이 아닌 일반 성인 같은 경우에는 4차 접종이 필요할까요? 네, 3차 접종까지 마친 성인이 코로나에 걸린 적이 있다면 4차 접종까지는 권고되지는 않습니다. 그렇군요. 4차 접종은 이상 반응 신고율도 3차 접종보다 더 낮은 0.06%로 줄어들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네, 석 기자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주택가와 지하철역을 비롯해 도심 곳곳에 자전거 보관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 고장나고 녹슨, 버려진 자전거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박쥐된 이 폐 자전거가 한 해 3만 대에 달해 도심 흉물이 되고 있습니다. 박한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의 한 자전거 보관소. 방치된 자전거들이 줄지어 세워져 있습니다. 비 오는 날엔 녹물이 흐를 정도. 누가 봐도 버려진 것들입니다. 보관소에는 오랫동안 타지 않은 자전거들이 녹이 쓴 채로 뒤엉켜 있고 바구니에는 담배꽁초 등 쓰레기도 수북합니다. 더럽기도 하고 쓰레기도 같이 있다 보니까 눈살이 찌푸러지는 그런 때가 많은 것 같아요. 2020년 수거한 주인 없는 자전거는 3만여 대로 2014년 16,500대에 비해 2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폐자전거는 가전가구와 같이 대형 폐기물로 분류돼 버리려면 돈을 내야 합니다. 하지만 자전거 보관소에 세워놓는 걸 강제로 막을 방법은 없습니다. 가전제품 신고하는 것처럼 신고하셔서 좀 보셨습니다. 지자체에서 수거한 자전거는 수리를 거쳐 저렴한 가격에 되팔리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수리조차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바퀴에 바람이 많이 빠져 있다든지 안장이 없다든지 언젠가는 누군가에게 소중한 교통수단이었을 자전거가 도심 속 골칫거리가 됐습니다. TV조선 박한솔입니다. 우리나라가 마약 청정국이란 말도 옛말이 된 지 오래입니다. 올 상반기에만 6천 명의 마약 사범이 경찰에 붙잡혔는데 충격적인 건 3명 중 1명이 10대와 20대라는 점입니다. 경찰이 내일부터 석 달간 마약류 집중 단속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전정원 기자입니다. 백발의 남성 등 4명이 법원으로 들어섭니다. 지난 5일 서울 강남 유흥주점에서 마약이 든 술을 마신 뒤 남성 손님과 여종업원이 잇따라 숨진 사건과 관련해 남성에게 마약을 공급한 공급책과 유통책들이 구속됐습니다. 혹시 숨질 거란 거 알고 계셨나요? 언제서 몇 명한테 받았는데? 경찰은 이들의 주거지 등에서 4,000명이 투약할 수 있는 필로폰 120g과 대마와 엑스터시 등 다량의 마약을 압수했습니다. 올 상반기 경찰에 붙잡힌 마약 사범은 6,000명에 달합니다. 한 달에 1,000명꼴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0% 가까이 늘었습니다. 특히 인터넷과 SNS를 통한 마약 거래가 급증하면서 10대와 20대의 비율도 3년 만에 2배 수준으로 늘었습니다. 지난달 경남에선 SNS를 통해 마약류 식욕 억제제를 판매하고 투약한 청소년 등 61명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마약 판매와 투약이 연령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기승을 부리면서 경찰이 석 달간 집중 단속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사회적으로 크게 이슈화되고 있는 만큼 국민 불안 해소 및 안전한 사회 실현을 위해서 특히 젊은 층이 몰리는 클럽과 유흥주점 등을 강력 단속할 예정입니다. TV조선 전정원입니다. 러시아가 인접 국가인 라트비아의 가스 공급을 중단했습니다. 러시아 돈 루블화가 아닌 유로화로 결제했다는 게 이유입니다. 러시아가 잇따라 가스 공급을 줄이면서 유럽은 비상인데요. 국가 차원에서 에너지 절약에 나서고 있습니다. 신은석 기자입니다. 러시아를 규탄한 나토 정상회의에서 공조 의지를 분명히 했던 라트비아. Latvia is one of the main supporters of Ukraine. 러시아는 라트비아로 향하는 가스관을 잠갔습니다. 루블화로 결제하지 않고 유로화로 지불했다는 이유입니다. 러시아는 앞서 같은 명분으로 폴란드, 네덜란드 등에도 천연가스 공급을 중단했습니다. 독일에는 송출량을 평소의 20%로 줄였습니다. 러시아의 이딴 가스 감축에 유럽은 초비상입니다. 유럽연합은 8월부터 자발적으로 가스 수요를 줄이기로 했습니다. Russia is blackmailing us. Russia is using energy as a weapon. 에너지 전략을 위해 스페인 총리는 노타일을 권고했고 보수적인 영국 하원도 양복 상의를 벗기로 했습니다. 프랑스는 새벽 시간 간판 불 끄기에 돌입합니다.
우크라이나는 가스 공급이 끊긴 도네츠크 지역에 대피 명령을 내렸습니다. Готове рішення про обов'язкову евакуацію з Донецької області є. Все організовується. 특히 겨울이 오기 전 반드시 떠나라고 강조했습니다. TV조선 신은서입니다. 요즘 이례적인 폭염과 폭우, 한파 등 이상기후 소식을 자주 전하는데요. 지구촌 곳곳에 있는 빙하들도 빠르게 녹고 있습니다. 알프스는 물론 알래스카 빙하도 녹고 있는데 앞으로 30년 안에 북극 빙하가 지구상에서 완전히 사라질 수 있다는 예상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유혜림 기자가 빙하가 보내는 경고 메시지에 오늘의 포커스를 맞췄습니다. 거대한 규모를 자랑하던 알래스카 맨델홀 빙하. 빠르게 녹으면서 상당 부분 강물로 변했습니다. 형체를 잃는 데는 10년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아이슬란드의 솔레이마요콜 빙하도 매년 녹아 작던 웅덩이는 거대한 호수로 변했습니다. 세계 최고봉 에베레스트와 히말라야 카슈미르에서도 빙하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So almost 6 glaciers have vanished since 1980s. So out of them 4 glaciers have disappeared after 2000s. 여름에도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던 북극권 얼음의 땅 그린란드는 최근 반팔을 입을 만큼 포근한 날씨에 하루 만에 60억 톤의 빙하가 녹았습니다. It's days like today, warm enough to wear short sleeves near 60 degrees in Greenland. 산업화 이후 지난 100년 동안 지구온난화가 계속된 결과입니다. 이대로면 2050년이 되기 전 북극의 빙하가 완전히 사라지는 순간이 올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경고합니다. We have already lost the game concerning melting of glaciers. That is, melting of glaciers will continue for the coming hundreds of years or even coming thousands of years. 약해진 빙하는 쓰나미처럼 무너져 내립니다. 알프스 산맥에선 얼음이 어는 빙점 고도가 가장 높은 몽블랑보다 높아졌습니다. 빙하가 녹기 시작하면서 11명이 잔해에 깔려 목숨을 잃었습니다. Continue à cette vitesse, on pourra vraiment perdre tous les glaciers en Suisse vers la fin de ce siècle. 키르기스스탄 텐산 산맥에서도 빙하가 덮쳐 2명이 다쳤습니다. 더 큰 문제는 빙하가 줄어들면 지구온난화가 더욱 심해지는 악순환에 빠진다는 점입니다. 얼음이 반사하던 태양에너지가 그대로 지구에 흡수되기 때문입니다. 과학자들은 지구의 건강을 책임지던 얼음장고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비어버렸다고 우려합니다. 뉴스7 포커스입니다. 다음 달 시작되는 한미연합훈련은 군인들만 참여하는 게 아니라 민관군이 다 함께하는 국가총력전 형태로 진행됩니다. 북한의 미사일을 탐지하는 5개국 연합훈련도 이번 훈련에 포함되는데 문재인 정부에서 워게임 형식으로 진행되다가 제대로 된 연합훈련으로 바뀐 겁니다. 윤동빈 기자 리포트 전해드리고 뉴스야 이어가겠습니다. 한국전쟁 직후인 1954년부터 지난 2018년까지 한반도 전시 상황을 가정해 매년 8월 실시하던 을지훈련. 문재인 정부 들어 한미연합 실기동 훈련이 중단되면서 한국군과 정부의 단독 훈련으로 진행됐지만 이제 다시 하나로 합쳐지게 됩니다. 군 관계자는 다음 달 한미연합 훈련부터 국가 총력전 개념의 전국급 연합연습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전국급 훈련이란 한반도 전체를 배경으로 하는 가장 큰 규모의 훈련입니다. 한미 국방장관은 어제 회담에서 북한의 7차 핵실험 때 전개되는 미군 전략자산에도 한국군의 관여를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Using the full range of defense capabilities, including nuclear, conventional, and missile defense capability. 한미일 안보 협력도 강화됩니다. 내일부터 미국 하와이 해상에서는 북한의 탄도미사일을 탐지하는 퍼시픽 드래곤 훈련이 열리는데 한미일 외에 호주와 캐나다까지 총 5개국이 참여합니다. 일본 조총련 기관지인 조선신보는 핵전쟁의 도화선을 눈앞에 두고 불장난을 벌이고 있다며 상응 조치가 취해질 수 있다고 위협했습니다. TV조선 윤동빈입니다. 뉴스야 시작합니다. 정치부 황정민 기자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물음표 볼까요? 네, 첫 번째 물음표는 이재명은 잘못이 없다입니다. 네, 저소득 저학령 측에서 국민의힘 지지가 많다. 이재명 의원의 이 말이 당내에서도 비판을 받고 있는데
잘못이 없다는 얘기는 무슨 말입니까? 일단 이 의원의 해명을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소득 200만 원 이하 되는 분들 60%가 국민의힘 후보를 찍었다. 60%. 뭐 팩트잖아요. 이 언론을 장악한 측에서 물론 일부지만 일부는 악의적으로 그걸 왜곡을 해가지고. 사실관계가 틀린 게 없는데도 자신의 발언을 앞뒤를 잘라 보도해서 왜곡했다. 이렇게 언론 탓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저소득 저학력층이 국민의힘 지지를 하는지 그게 맞는지도 사실 따져봐야 될 문제인데 논란의 핵심은 저분들이 생각 없이 언론을 믿는다 이런 의미가 읽힌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마치 저학력 빈곤층은 언론에 잘 휘둘린다. 그래서 자신을 더 가난하게 하는 정당을 지지하는 잘못된 선택을 하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선민의식이 깔렸다는 게 당 안팎에서 나오는 비판의 핵심이었습니다. 민주당 당권주자인 박용진 의원이 저학력 저소득층이 다른 계층과 달리 정보를 제대로 잘 모른다고 전제했다. 이렇게 꼬집으면서 부끄럽다고 한 것도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네. 이 의원은 지난 대선 과정에서도 언론 탓을 꽤 했었어요. 그렇습니다. 대장동 의혹이 불거졌을 때도 그랬었죠? 네, 그 최초로 의혹 보도를 한 언론사를 겨냥해서 악의적인 허위 보도를 했다면서 강력한 징벌 배상이 필요하다고 했었습니다. 고등교육 받은 사람이 쓴 거 맞아요? 그냥 어디 일베 게시판에서 쓴 거면 이해를 하겠습니다. 대선 과정에서 이 의원은 지지자들에게 직접 언론이 돼서 온라인 활동에 나서달란 캠페인까지 벌여서 당시 야당으로부터 제2의 드루킹이 우려된다는 지적을 받기도 했는데요. 최근엔 본인의 법인카드 의혹 수사로 관련 참고인이 숨졌는데도 지지자들이 댓글 작업을 했다고 하니까 고맙잖아라고 가벼운 투의 글을 올려서 또 논란이 됐습니다. 네, 이 권력자들의 언론 탓은 여야를 떠나서 고질병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렇습니다. 첫 번째 물음표 정리해볼까요? 네, 첫 번째 물음표 이재명은 잘못이 없다의 느낌표는 선거 때만 내 탓이오로 하겠습니다. 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이재명 의원은 지난 대선 과정에서 큰절 사과를 2번이나 했었습니다. 대장동 개발 비리에 본인은 무관하다고 주장했다가 또 그 발언을 사과한 적도 있습니다. 새로운 민주당으로 거듭나겠다는 의미로 제가 사죄의 절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책임이 없다라고 말한 것 자체가 잘못임을 인정합니다. 하지만 선거 이후에는 자신과 관련된 모든 의혹을 부인하고 있고 부인 김혜경 씨가 대국민 사과까지 했던 법인카드 부정 사용 의혹도 이후에는 직원들의 일탈이라고 주장해왔습니다. 대선 때는 내 탓이라면서 사과하고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에서는 남 탓만 하는 모습이 국민들에게는 어떻게 비춰질지 좀 더 깊은 성찰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두 번째 물음표는 뭡니까? 네, 두 번째 물음표는 민주당의 한동훈 띄우기입니다. 네. 추미애 전 장관이 과거 윤석열 검찰총장을 띄웠듯이 박범계 전 장관이 한동훈 법무장관을 띄워주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난주 대정부 질문 첫 번째 주자로 박범계 의원이 나섰는데요. 한동훈 장관을 3차례나 불러세웠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나오십시오. 한동훈 법무부 장관 다시 나오십시오. 우리 한동훈 장관이 한 번 더 나오셔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정작 송곳 질문보다는 감정적인 설전이 많았습니다. 대검검사급, 고검검사급, 평검사 전부 다 한동훈 장관이 다 해버렸습니다. 이런 전례가 있어요? 저는 지금 검찰의 의견을, 인사 의견을 과거 어느 때보다도 많이 반영했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후 민주당 당원 게시판에는 한동훈을 잡겠다더니 띄워주기만 하고 끝났다. 키워주기로 작정한 거냐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법사위 전체 회의에서도 다시 만났죠? 네, 그렇습니다. 대정부 질문 이후 비판을 의식해서인지 한 장관에게 발언 기회를 주지 않았습니다. 평판조회 합니까? 평판조회가 저희가 적극적 얘기를 들어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냥 혼내주시는 게 아니라면 말씀을 계속 기회 주셔야죠. 뭐 그렇게 설명이 필요합니까? 법사위에선 민주당 철험회 소속 의원들과 2차전도 있었는데 한 장관은 한 발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전문성이 없었고 인사검증 하실 수 있겠어요? 내규가 있어야죠. 지난 5년간 이래왔는데?
여기가 무슨 동네 구멍가게도 아니고. 지난 그럼 오는 거 구멍가게처럼 해왔다는 말씀이신가요? 민주당 고민정 의원이 예결위에서 한동훈 장관하고 설전을 벌인 게 화제가 많이 됐었잖아요. 조회수가 500만 회를 넘긴 것으로 알고 있는데 네. 그런데 고 의원은 이번에는 한동훈 장관을 부르지 않았죠? 네, 당시 화제가 된 영상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죽은 권력에 대해서도 엄격하게 수사하겠다는 의지는 갖고 계시겠죠? 죽은 권력이요? 네. 저는 끝난 권력이니까요. 수사는 그게 당사자가 누군지 이름 가려도 똑같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대정부 질문 때 고 의원은 한 장관에게 질문을 하지 않았는데 다른 황당한 발언이 문제가 됐습니다. 대통령은 더 이상 문고리 실세들의 뒤에 숨어서 호가호위하려 하지 마십시오. 네. 호가호위는 저럴 때 쓰는 말이 아니죠? 네, 권력이 없는 사람이 남의 권력을 빌려서 허세를 빌릴 때 쓰는 말인데 측근이 호가호위를 한다면 모를까 최고 권력자인 대통령이 호가호위할 일은 없죠. 네. 두 번째 물음표도 정리해 볼까요? 네, 두 번째 물음표 민주당의 한동훈 띄우기의 느낌표는 의욕보다 공부가 먼저로 하겠습니다. 네. 민주당은 한 장관 인사청문회 때도 반드시 낙마시키겠다고 엄포를 놨지만 이모 교수를 이모로 착각해 질의하는 망신스러운 해프닝이 벌어졌었죠. 윤석열 정부를 비판하고 견제하는 야당 역할을 제대로 하기 위해선 좀 더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황정민 기자 오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태풍으로부터 다량의 수증기가 유입되면서 화요일까지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특히 내일 아침까지 가장 강하게 내리겠는데요. 남해안과 제주도는 200mm가 넘는 곳이 있겠고요. 바람도 강하게 불겠습니다. 또 경기 북부와 경북 북부 지역에서도 120mm 이상이 내리겠는데요. 계곡이나 하천 주변에는 접근하지 않는 것이 좋겠고요. 해안가 안전사고에도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까지 서해와 남해, 제주 해상을 중심으로 파도가 거세게 일겠습니다. 폭염특보는 모두 해제됐는데요. 다만 습도가 높아서 다소 후덥지근하겠습니다. 내일 낮 기온은 서울과 대구가 31도를 보이겠습니다. 비가 그친 뒤에는 기온이 좀 더 오르겠고요. 소나기가 잦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날씨였습니다. 하인리히 법칙, 다른 말로 1대 29대 300의 법칙이라고도 합니다. 한 번의 대형 사고가 발생하기 전 29번의 작은 사고가 나고 300번의 징후들이 있다는 겁니다. 1930년대 미국의 보험회사 직원이었던 하인리히가 수많은 산업재해를 분석한 결과입니다. 하인리히는 대형 사고는 예고된 재앙이고 단계적으로 잘 대처하면 막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 법칙을 다른 시각에서 정치권에도 적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막 시작한 윤석열 정부와 여당이지만 크고 작은 논란과 실수가 불거졌고 윤 대통령의 내부 총질 문자는 위기의 여건이란 말까지 불러왔습니다. 대체로 잘 하다가 나온 실수는 국민들이 관대하게 봐줄 수 있지만 이런 일이 계속 쌓이다 더 큰 문제가 생기면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질지도 모를 일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